네, 공감연대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울산에서도 오시고 강원도에서도 오시고 아주 멀리서 이렇게 와서 얼굴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글로벌 탄소 중립 2.0 시대에 대응하는 기후 에너지 정책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보면 탄소 중립을 얘기했던 것이 2019년, 2020년 경인데요. 이제 탄소 중립 2.0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올해가 선거의 해였습니다.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총선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난 한 2020년에서 2024년까지가 탄소 중립 1.0 시대라면은 이제 2025년도부터는 새로운 버전이 시작된다. 라는 의미로 새로운 버전이 시작되는 탄소 중립 시대에는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앞에 가서 서서 얘기하는 게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글로벌 탄소 중립 2.0 시대라고 명명을 했고요. 아마 언론에서도 올해는 평균 기온 상승 1.5도씨를 넘었다라는 이런 뉴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면은 정말 우리 공감연대가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만들 정도로 정말 기후위기에 특히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속도가 가파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재난도 아주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2022년도 신림동 반지하 사건, 그리고 2023년도에 오송 지하 참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취약하다라는 거고, 오송 참사를 보게 되면은 누구든 기후위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결국 그 원인이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였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2019년에서 2024년을 거치면서 배출량을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지구의 대기 중에 배출하는 배출량 자체를 거의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탄소 중립에 대한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국이 2030년에 피크를 치고 2060년에 제로를 하고, 미국이 2050년에 탄소 중립, 그다음에 EU가 탄소 중립, 이렇게 이 자체가 이 각각의 국가들의 배출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가 50년 또는 60년에 제로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경로가 독일이 45년 감축 경로고, 이 경로가 한국의 경로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3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만들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2035년까지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가 다 약속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온실가스를 이렇게 줄인다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인간의 경제활동이 다 온실가스 배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고 있는 경제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온실가스의 상당 부분 60% 가까이가 거의 이산화탄소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석유, 석탄, 가스에 이 기반을 둔 에너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감축을 만들어내려면은 각각의 국가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법과 제도들을 만들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이런 법과 제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력과 제도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을 집중해서 투입해서 이 목표들을 하게 되는데요. EU는 그린딜을, 미국은 IRA를, 중국은 쌍탄소 정책과 1+N 정책 같은 것들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이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지원 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든지, 또는 각각의 기업들이 ESG, 그러니까 기업의 환경사회 지배구조에 대해서 지속가능 보고서 정도를 발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각각의 기업 행위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에 따라서 공개하고 그것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들이 그냥 자발적인 보고서 정도가 아니라 공시를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급망 실사 규제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전 과정에서 인권 침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것들을
지키도록 하는 이 공급망 실사 규제 같은 것들도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만든 각각의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그냥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제도로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런 제도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탄소를 기준으로 국경 간의 그리고 국제 간의 무역 통상의 새로운 기준 또는 새로운 장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싶을 정도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동차 탄소 배출량 규제, EU 같은 경우에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판매 금지라든지 에코 디자인 규정 같은 경우에는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명기하도록 하고 그뿐만 아니라 재활용이라든지 수리 가능성 등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신배터리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일정 이상의 탄소 발자국을 배출하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제한할 수도 있고 배터리 하나하나마다 그 배터리에 관한 환경이라든지 배출량에 대한 이력을 추적하도록 하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제도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의 이 중소기업들도 여기에 의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 샴푸 하나가 있습니다. 자, 샴푸에 바코드를 딱 찍으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 샴푸 300ml에 한 개의 탄소 배출량이 나옵니다. 393.4g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제조 과정, 그리고 포장 과정, 운송 과정, 폐기 과정. 그러니까 전 과정의 배출량을 이렇게 측정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샴푸를 담고 있는 이 용기가 100% 재활용 가능한 용기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제품 생산 단위당 온실가스 감축과 그 재활용성 이런 것들을 증명하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특히 유럽연합과 상대를 하고 있는 기업들일수록 이런 요구들을 빠르게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전력입니다. 전기를 만들 때 탄소 비중이 높게 되면은 모든 우리나라 제품들의 탄소 발자국이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그리고 에너지 전환 그 에너지 전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지역 경제라든지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하고 있다면은 미국도 청정경쟁법으로 지금 주요 12개 수입 품목에 대해서 미국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생산된 물품이 미국으로 수입될 때 톤당 55달러의 탄소세와 같은 개념의 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만드는 전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 발자국을 계산해서 그 탄소 발자국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배출하게 되면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조치까지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 무역과 통상에 있어서 이 제품이 탄소를 얼마만큼 배출하고 생산됐는가에 따라서 이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고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비용을 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난 한 2, 3년 사이에 급격히 바뀌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저는 오늘 공감연대 회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탄소 중립 산업 경쟁력을 갖고 있다. 지금 한국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중국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 흐름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면은 2015년도에 파리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이 파리 협정이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에 합의한 건데요. 이때 중국이 파리 협정에 이 사인을 한 것이 상당히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2015년 11월에 파리 협정에 사인하기 직전에 3월에는 생태 문명 대전환을 중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안에 구체적으로 반영한다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2015년 5월에는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2015년도에 향후 10년 동안
중국 제조업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만들 것이라는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게 되는데, 여기에 친환경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에너지 효율에 대한 전략들이 담기게 됩니다. 자, 그 결과 1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2020년에 뭘 발표하냐면은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보다 먼저 탄소 중립 선언을 했죠. 그 탄소 중립 선언을 하면서 2020년 당시에 중국의 태양광 풍력의 용량이 400기가 정도가 되는데, 이걸 2030년까지 1200기가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보시면은 2020년에 중국 재생 가능 에너지가 1200기가를 달성했습니다. 이 얘기는 2030년 목표를 6년 앞당겨 달성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중국의 전체 전력에서 전반적으로 전력 생산량이 늘어나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태양광 풍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의 제가 녹색 산업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보면은 요 빨간색이 중국을 보여주고 있고, 요 색깔이 미국이고, 이 색깔이 유럽입니다. 청정 에너지 분야의 특허를 얘기하고 있고요. 배터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태양광을 얘기하고 있고, 풍력과 태양광 설치를 얘기하고 있고, 전기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딱 그래프로 보기에도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 모든 탄소 중립과 관련한 산업에서 얼마나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기차, 태양광 모듈, 풍력, 그리고 배터리 분야의 세계 10대 기업들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세계 10대 기업 점유율 중에서 초록색으로 칠한 것이 중국 기업들이고요. 빨간색이 일본 기업이고 파란색이 한국 기업입니다. 자, 이미 산업 현장에서 중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계의 재생 가능 에너지 혁명,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의 산업을 이끌어왔던 혁명적인 이런 상징적인 일들을 시작했던 나라를 보게 되면은, 산업혁명에서 영국의 시대였다면은 자동차라든지 또는 석유 시대에,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미국이 이끌어왔다면은 재생에너지와 효율 분야, 전력화 분야에서 중국이 선도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202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2019년에서 2024년까지 보면은 태양광 모듈 가격이 떨어지고 설치량이 늘어나는 거,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고 또 배터리의 이 밀집도, 집약도가 높아지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까만색이 화석 에너지 투자 액수고 초록색이 청정 에너지 투자 액수입니다. 요게 상징적으로 역정되는 시점이 2020년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판매되는 차량의 54%가 전기차입니다. 자, 우리가 19년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을 선언하고 주요 국가들이 여러 정책들을 펼치면서 4년 동안 만들어 온 것들이 이 정도의 판도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게 본격적으로 더 진행되는 2025년부터의 탄소 중립 2.0 시대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텐데, 문제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국은 신질 생산력이라고 해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 이제 노동이라든지 자본을 넘어서 기술과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질적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속도를 더 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우리 셰일가스도 개발하고 석유도 다시 개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한편으로 재생에너지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재생에너지가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미국 내의 산업에서 안정적인 상황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2025년부터 탄소 중립 2.0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사이에서 한국의 숙제입니다.
한국은 요 감축 경로를 가지고 있고 우리 기후소송에서는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일단 2030년 목표를 갖고 있는데 내년에 2035년 목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탄소 중립 좀 먼 미래 2030년도 먼 미래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이제 모든 국제사회가 30년 목표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검증하면서 35년 목표를 세우게 하고 35년 목표를 검증하면서 40년 목표를 세우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행 점검을 압박하는 세상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속에서 한국의 법과 제가 PDF 파일 보내드렸는데 이게 깨진 것 같습니다. 법과 지자체 단위까지도 탄소 중립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체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입니다. 지난해 나왔고요. 지난해 쟁점이 됐던 것이 산업 부분의 감축 부담을 오히려 줄여준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희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특히 늘 이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내 임기 동안 아니면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가 있다면은 2027년 현재 윤석열 정부 임기까지는 전체 30년까지 줄여야 되는 총량의 25%를 줄이고 2027년 이후에 총 감축량의 75%를 줄이는 방식으로 숙제를 뒤로 밀어놨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2020년에 우리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2021년도에 그린 뉴딜 2.0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그린 뉴딜이라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산업 전환, 에너지 전환, 국토의 대전환 이 세 가지를 이 축으로 해서 만들어 왔던 그린 뉴딜 정책이 완전히 실종돼 버렸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에너지 상황이 어떠냐라고 보게 되면은 2023년 OECD 국가의 재생 석탄 가스 발전량 점유율입니다. 보면은 OECD 국가 중에 재생에너지는 거의 꼴찌입니다. 석탄 발전 비중 지금 5번째로 높습니다. 가스 발전 비중입니다. 자,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낮은 재생에너지와 석탄과 가스에 대한 비중들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건 모두가 우리나라의 수출품이라든지 생산품의 탄소 발자국을 높이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 거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산업 경쟁력하고 직결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문제는 또 속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2030년에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1%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독일은 80% 목표거든요. 영국 70%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물쩡 저물쩡 탄소 중립과 기후 문제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세계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진전을 했고 그 속도가 앞으로 더 나가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의 현재 수준의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따라가겠다 정도의 수준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도 석탄과 LNG 발전 비중을 포함한 탄소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제품에 반영이 되겠죠. 한전 누적 적자가 200조를 넘었고 그리고 호남, 동해안, 제주 등의 205개 변전소가 개통관리 변전소로 지정되면서 전력망 부족 때문에 2032년부터 연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요구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정부는 CFE라고 해서 무탄소 전원이라든지 무탄소 에너지를 가지고 국제적인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지 않을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해야 할 일을 방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2030년에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석탄 발전이 가장 많은 3대 국가가 될 예정이고요. 이 모든 일에 기후위기 대응에는 재정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현재 2024년에도 정부는 원래 17조 정도를 자기들이 편성하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 편성은 14조밖에 안 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기후위기 대응 예산들이 어디에 쓰이냐라고 봤을 때 수송 분야에 압도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건 이제 전기차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이 탄소 중립이란 것이 상당히 에너지 전환, 그리고 산업 전환, 그리고 교통과 건물, 수송선의 전환, 이 광범위하게 작용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나? 그리고 그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냐? 이랬을 때 점검하고 다시 재정립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보조금은 10조 가까이 됩니다.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1조입니다.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1조와 그리고 화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10조, 이게 현재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은 원자력 확대 위주의 원자력 진흥 예산은 증액했습니다. 근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예산은 줄였습니다. 이게 어떤 방향으로 지금 정부가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런 답답한 상황에 모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 것이 기후소송인 것 같습니다. 이 기후소송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텐데 저는 탄소 중립 경제 전환의 과제를 크게 4가지로 지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 중립 산업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린 뉴딜 이후에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산업을 어떻게 녹색 산업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 정책을 상실한 채 그 부분이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판 IRA와 같은, 물론 현재 IRA 운명도 봐야 됩니다만은 우리도 한국 사회의 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구조를 어떻게 녹색 산업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산업 전환 계획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EU의 CBAM이라든지 미국의 청정경쟁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 공시 시점을 당겨야 되고요. EU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두듯이 우리도 온실가스를 빠르게 감축해 가는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라든지 사회 안전망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망을 갖추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2027년 3월 이전의 전략과 이후의 전략들을 좀 제가 구분해 놨는데, 이전 전략들은 우리가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산업법이라든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에 관한 법이라든지 또는 영농형 태양광이나 해상풍력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을 현재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시키면서 다음 정부에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린 뉴딜 2.0까지 갔던 녹색 산업 전환 정책으로서의 그린 뉴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비전과 내용들을 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있는 녹색전환연구소에서는 기후재정 포럼을 내년에 출범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과 예산 그리고 기금 또는 세제입니다. 그래서 기후재원을 확보하고 탈탄소 관련한 기후세법 개정안을 만들고 기후재정 개혁 방안을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기후재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저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국제사회가 크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 크게 변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현재 법과 제도에서 구축해야 될 것과 다음 정부가 해야 할 녹색 산업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의 틀을 새롭게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